자, 4차 산업혁명과 일자리 문제를 한번 볼까요? 1811년 러다이트 운동, 1961년 오토메이션 잡릿을 이르기까지 1년에 평균 2개 이상의 주장이 나왔습니다. 기술 혁신은 일자리를 없앤다. 실제 나타난 결과를 보면은 실업률과 기술 혁신의 관계는 전혀 없습니다. 일자리는 진화한 거죠. 일자리는 분명히 소멸됐는데 새로 만들어졌어요. 바로 창조적 파괴라는 혁신의 본질에 입각한 거죠. 즉 1800년대 80%에 달했던 농업인구가 이제는 2%로 줄었지만 78%가 실업자가 된 게 아니죠. 그들은 제조업, 서비스업, 플랫폼 서비스업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절대 빈곤이 1820년에 비해서 어마어마하게 감소했죠. 90%에 달하던 절대 빈곤이 이제는 10% 이하로 축소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생각해 볼까요? 기계혁명, 전기혁명, 정보혁명, 진흥혁명이라는 지금까지의 산업혁명을 통해서 기존의 일자리는 유지가 될까요? 파괴가 될까요? 당연히 파괴되죠. 그런데 왜 실업률은 관계없이 일정할까요? 누가 일자리를 만들었죠? 네, 바로 인간의 욕구가 일자리를 만든 겁니다. 자, 그래서 수입은 증가되고 근로시간은 80시간에서 이제 40시간 이하로 감소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갖고 있는 오류 중에 하나가 노동청량 불변의 오류죠. 햄버거 가게에서 사람의 기계 가지고 햄버거를 만들었는데 어떤 사람이 자동화 기계를 만들었어요. 당연히 여기서 일자리는 줄어들 것이고 이런 식으로 대규모 실업이 발생할 것이다. 폴 크루그만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은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죠. 그거는 햄버거 가격이 싸지니까 많은 사람들이 햄버거를 더 먹게 되고 거기서부터 짝대기 빵 만드는 일자리가 늘어났다. 배불러서 못 먹을걸요. 자, 그래서 그게 아니고 사람이 이제는 더 이상 햄버거가 먹고 싶은 게 아니라 새로운 욕구, 즉 피자가 먹고 싶은 것이다. 질적인 전환이 이루어집니다. 즉 기계가 만들어지면서 인간은 햄버거와 피자를 동시에 먹을 수 있는 거죠. 즉 미충족 욕망이 충족된 겁니다. 자, 기술 혁신으로 이런 일자리가 만들어집니다. 기술 혁신으로 사회 전체에 행복이 증가되죠. 그래서 1차 혁명에 비해서 인간의 각각 5단계의 인간 욕구의 만족도는 어마어마하게 올라갔습니다. 무엇으로 올라갔죠? 기계가 하위 욕구를 충족시키면서 인간은 상위 욕구로 이동해 간 거죠. 즉 4차 산업혁명은 기술 혁신으로 생산성이 증가돼서 기존 일자리가 파괴됩니다. 그런데 미충족 욕망이 신규 일자리를 만들어내요. 내버려두면 되나요? 아닙니다. 피자 만드는 사람을 햄버거에서부터 이동시켜야 되니까 일자리 안전망이 필요합니다. 그 사이에 먹고 살 사회 안전망이 필요하죠. 즉 일자리 안전망과 사회 안전망이 국가가 해야 될 일이죠. 그러면 기술 혁신과 미충족 욕망이 순환돼서 창조적 파괴가 일어나게 됩니다. 일자리를 보는 두 개의 시각이 있죠. 통제와 보호의 단순계. 그래서 기업과 직원은 통제와 보호 관계고 그에 따라서 근로기준으로 제도화시키고 여기서 일자리가 경제화됩니다. 전 세계 우리와 한국과 같은 2차 산업혁명 방식의 정규직 제도는 없죠. 일자리를 보호한 나라는 어떻게 되나요? 결국은 창조적 파괴가 막 사라지면서 일자리가 소멸됩니다. 열린 시장에서는 열린 일자리가 만들어집니다. 기업과 직원은 자율과 경쟁이고 유연 노동시장과 자율근무가 만들어집니다. 일자리가 유연화되고 이래서 기업의 혁신성과 경쟁력이 강화되고 일자리 증가되고 부분의 소멸로 전체가 진화된다. 일자리 문제를 시장의 문제로 본다. 뭐로 보아야 될까요? 일자리 패러독스는 이런 겁니다. 부분과 전체의 패러독스예요. 사람의 암세포가 뭐냐면 죽지 않는 세포입니다. 분분이 절대로 안 죽으면 전체가 죽습니다. 뼈가 파괴되고 재생되고 만들어지죠. 부분의 창조적 파괴로 우리가 만들어집니다. 무가치 노동자, 무가치 임원. 이것은 계속 보호하면 기업의 암세포죠.
이 기업의 신뢰 기술을 우리가 바탕으로 안전망을 만들어내자. 통제와 보호는 일자리 위축시키고 자율과 경쟁이 일자리를 만들어냅니다. 그 일자리 본질은 뭐냐? 일자리는 보호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통제하는 것도 아니죠. 일자리는 가치 창출의 일부를 내가 분배받는 겁니다. 일자리는 부가가치의 함수죠. 자, 기업은 부당노동, 무성과급 이런 것들이 착취죠. 노조의 착취도 있습니다. 기업은 적자인데 파업을 하는 겁니다. 즉 착취와 정치는 2차 산업혁명의 노동 패러다임입니다. 이래서 우리는 기계욕 기술로, 전기기술로 안정의 욕구, 그리고 정보기술로 관계 욕구를 충족시켰습니다. 이제 4차 산업혁명에서는 지능기술로 수많은 자기 표현 욕구를 충족시키죠. 자,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일은 저쟁이 됩니다. 일은 이제 가치 창출과 분배가 순환되는데 나눠보면 노동업 논리로 나누어집니다. 맥킨지는 미국의 경우는 반복되는 일이 67, 그리고 창조적 일이 4%, 그리고 노예가 29%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이게 하기 싫어요. 근데 마침 이걸 할 친구가 등장했습니다. 인공지능과 로봇입니다. 인간은 뭘 하나요? 인간은 일과 노래를 융합합니다. 따라서 이제 미래의 우리 일은 인공지능과 로봇과 협업하는 미래 일자리가 되죠. 만드는 인간 호모 파베르, 베르그송의 얘기죠. 허이징가 얘기하는 호몰로덴스, 이것이 합쳐진 호모 파덴스가 등장합니다. 이래서 반복되는 노동을 코봇과 인공지능이 결합하게 되죠. 일자리는 진화합니다. 그래서 변호사는 이제 인공지능과 결합한 법률 맞춤 서비스로, 교사는 인공지능과 결합한 학습 맞춤 서비스로. 그래서 미래 일자리는 롱테일의 비어더스, 미래 일자리는 알 수가 없답니다. 수많은 개인화된 체험의 일자리로 만들어지죠. 한국이 반세기 동안 어마어마한 성과를 이룩했죠. 경제성장과 민주화를 동시에 이룩한 유일한 국가.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그런데 한강의 기적이 한계에 도달했죠. 지금 전 세계 경제 성장률 3배 성장하던 대한민국이 평균 이하로 떨어지고 국가 경쟁력은 11위에서 26위로 추락했습니다. 산업화와 민주화의 성공은 기득권이 되었습니다. 1%의 대기업 그리고 9%의 대기업 정규직이 각각 중소기업과 비정규직과 양극화된 산업구조, 양극화된 노동구조를 가져가고 있죠. 여기에는 불공정거래, 정부의 자원 왜곡, 정경유착, 진입장벽, 강성노조의 기득권화, 일자리 안전망의 부족 등등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산업화와 민주화 기득권이 서로 충돌하고 있는 듯 하지만 동일한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바로 조직화된 세력입니다. 이래서 조직화된 상위 10%와 조직화되지 않은 하위 90%의 격차가 한국의 총체적 순환 장애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지금 기득권의 문제는 경제와 민주 두 가지에 걸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 국가 위기의 원인을 정리해 볼까요? 저성장 경제, 양극화 분배. 자, 이 두 가지가 지금 고착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정치는 무비전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을 것입니다. 한국은 흔히들 양극화 문제에 대해서 세계 최대 양극화 국가다 그렇지 않다 하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자, 진실은 이러하죠. 한국의 1차 분배, 소위 시장소득이라는 1차 분배를 놓고 보면 한국은 전세계 최상위권의 진위계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진위계수 자체는 많은 논란이 있죠. 자, 문제는 뭐냐? 이 1차 분배와 2차 분배 조정 격차가 한국은 거의 없다는 것이죠. 대부분 국가에서는 1차 분배와 2차 분배를 조정해서 이 조정을 통해 가지고 국가가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하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OECD 평균과 대한민국의 차이가 여기서 벌어지죠.
우리 변화를 볼까요? 1980년대 중후반까지만 하더라도 대중소기업의 임금 격차는 거의 없었습니다. 지금은 2배까지 벌어졌죠. 자, 생산성을 초과하는 대기업 노조의 임금으로 인해서 과도한 하층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대기업들은 특히 현대 같은 경우는 지난 20년 동안 국내에 공장을 안 지었죠. 광주가 처음일 겁니다. 그리고 대중소기업의 불공정 거래를 통해 가지고 대기업이 수익을 보전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상위 10%의 소득 비중이 급증하죠. 실제로 보면은 상위 1%보다 차상위 9%, 소위 민주화의 기득권과 산업화의 기득권의 소득이 증가하죠. 그래서 이것이 대중소기업을 양극화시키고 소득 격차를 확대시키고 결국 이것이 양극화를 고착화시키고 있는 현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 양극화보다 더 나쁜 것은 저성장 양극화죠. 지금 한국이 95년부터 2010년까지의 계층별 소득 분포의 격차 변화를 보면은 하위 90%의 소득 비중은 주는 데 비해서 차상위 9%는 22에서 35, 상위 9%는 7에서 13으로 늘고 있습니다. 자, 계층별 절대 소득을 보면은 재벌, 변호사, 의사, 주주의 소득이 늘고 있죠. 동시에 우리는 주목해야 될 것이 공무원, 정규직, 공기업의 소위 차상위 9%의 소득이 늘고 있고 자영업 700만과 중소기업 1800만의 소득이 줄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김나경 교수의 자료를 수정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국가 전체 GDP가 77%의 소득이 증가할 때 하위 90%의 절대 소득이 감소한 건 틀림없죠. 진위 개수와 5분위 소득이 양극화에 대한 양대 지표인데 서로 다른 해석들이 있죠. 잠깐 보면은 통계청 지표를 보면은 지난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각각 진위 개수와 그리고 소득 5분위 배율이 어떻게 변화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016년 말에 급격히 증가하죠. 5분위 개수는 소득 분배 배율이 크면 클수록 나쁘다는 건데 2018년 들면서 급격히 나빠지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이병태 교수는 인구 5천만 이상 국가 중에서 한국은 독일 다음으로 진위개수 분포가 좋은 나라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반면에 한겨레에서는 가처분 소득을 감안해 봤을 때는 시장소득과 가처분 소득이 지금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깊은 분석은 각자 해보실 것을 권유드리겠습니다. 자, 한국의 분배 구조를 보면은 지금 경쟁경제라고 얘기하는 레드오션의 중소자영업, 그리고 혁신 경제라고 얘기할 수 있는 대기업과 벤처, 그리고 일부 대기업과 인허가를 받는 이권경제, 그리고 공공경제. 이 전체에 걸쳐 가지고 박창기 씨는 이 소득이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라이센스를 받는 인허가를 받는 이권 경제로 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뭔가요? 이 저부가의 최저임금 타격 영역을 고부가로 바꾸고 공공 부분을 개방하고 그리고 이권 부분을 개방 공정으로 바꾸는 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숙제입니다. 자, 이제 한국은 새로운 국가 구조 개혁에 착수해야 됩니다. 과거의 경제화와 민주화의 기득권을 넘어서 새로운 미래 국가는 크게 봐서 추격 전략에서 탈추격으로 전환돼야 됩니다. 자, 빈곤을 탈출해야 되죠. 돈 벌어보자. 세계 최빈국에서 우리는 확실한 목표를 잡기 위해서 대기업이 앞장서는 군대식 갑을 문화로 실패하지 않고 성실하게 경쟁해서 정답 위주의 교육으로 국가는 지원과 규제를 하는 전략으로 성공했습니다. 이것이 잘못된 전략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 대한민국이 이 최빈국에서 중진국 진입의 가장 최적의 전략이고 이것이 지금 개도국의 교과서가 되어 있죠. 그런데 이제 탈추격 전략은 돈이 아니라 꿈이 있어야 됩니다.
청년들이 꿈을 가진 국가는 인류 국가가 되죠. 이 꿈은 불확실한 목표입니다. 불확실한 목표는 앞에 누가 서는 것이 아니라 복합 생태계에서 초연결로 만들어지죠. 그리고 실패를 지원하는 창조와 협력의 창의 교육으로 자율과 경쟁의 민간 주도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추격에서 탈추격으로 가는 이 거대한 도전에 성공한 국가가 있을까요? 예,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세계 최초로 우리가 풀어야 될 문제는 공급과 생산을 중심으로 하는 사고와 수요와 분배를 중심으로 하는 두 가지 가치의 충돌을 극복해야 됩니다. 우리가 보면은 공급을 중심으로 하는 전략에서는 혁신에 비례하는 시장주의죠. 그리고 수요는 복지에 비례한 사회주의입니다. 각각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요? 혁신은 소수가 이룩하죠. 혁신의 성과를 그 소수에게 몰아주면 결국 양극화로 갑니다. 그런데 복지에 비례하는 사회주의에서는 누구도 혁신을 하려고 그러지 않죠. 결국 사회는 제로섬 게임으로 귀납되면서 황폐화됩니다. 우리는 최근 역사에서 두 가지 전부 다 바람직하지 않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자, 그래서 단일고리 해법, 이 성장과 분배의 패러독스를 한 가지 방법으로 해결한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입증된 것이죠. 자, 우리는 저성장, 양극화, 고착화, 무비전, 저출산, 고령화라는 한국에 부딪힌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무엇으로 해결할까요? 바로 상생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이제는 산업화, 민주화, 생산과 소비가 서로 순환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1945년 광복 이후 무국의 혼돈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산업화의 보수 세력과 민주화의 진보 세력이 이 문제를 해결하면서 그들은 기득권이 되고 그들의 대립으로 인해서 양극의 패러독스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혁신과 효율의 성장, 복지와 통합의 분배, 이 두 가지가 극복하기 위한 양극화의 위기를 공유 가치 신뢰로 극복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는 성장과 분배가 성장을 위한 분배가 되고 분배를 위한 성장, 바로 대립에서 순환으로 가는 선순환의 다이내믹스로 이동을 해야 됩니다. 무엇이 필요할까요? 여기에는 사회 대통합이 필요합니다. 혁신의 안전망, 사회 안전망, 노동 유연성 등등이 필요하게 되죠. 국가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은 돈을 추구하는 효율 성장의 단순계 전략에 입각해 있었죠. 정부가 대기업을 밀고 중소기업이 따라가고, 이제는 혁신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창조적 성장으로 이동해야 됩니다. 이것은 복잡계 전략으로 이동하죠. 가장 어려운 것은 바로 국가 패러다임의 전환입니다. 자, 데런 에스모글로우가 포용적 성장에서 이 혁신 성장으로 가는 과정에 가장 중요한 것은 창조적 파괴가 허용되는 국가다, 이렇게 단언을 하고 있죠. 실패하는 것은 파괴를 허용하지 않으면 실패합니다. 우리는 과거로부터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야 되는 거고, 기득권을 타파하고, 그리고 우리 모두의 미래를 키워나가야 될 것입니다. 효율성장과 혁신성장은 달라도 너무 다르죠. 효율성장은 단순계, 혁신성장은 복잡계, 기계적 과정이 창조적 파괴 과정으로, 실패는 나쁜 것이죠. 이것은 한마디로 공장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성공과 실패는 혼재된 연구소죠. 성공의 확률을 높여서, 그래서 불량을 안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서는 한 번 성공을 하더라도 큰 성공을 하자. 그리고 사전 규제와 개별 평가를 하는 데서 사후 평가와 전체 평가를 하게 됩니다. 달라도 너무 다르죠. 혁신의 방정식을 놓고 보면 이렇습니다. 성공의 기대값에서 실패의 비용을 빼는 게 되겠죠. 이게 혁신의 기대값입니다. 무조건 혁신하자, 불가능에 도전하자,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죠. 자, 기대값은 뭐죠? 성공 확률의 성공의 보상입니다. 그리고 실패의 비용은 실패 확률의 실패의 비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창업의 성공 확률이 50%인데 성공하면 10억을 번다. 실패 확률 50%에 실패하면 1억을 날린다. 그러면은 기대값은 4.5억이 되는 겁니다. 국가 혁신은 이러한 기업 혁신의 기대값입니다. 새로운 국가의 발전은 혁신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90%가 넘고 이것은 기업에서 만들어지죠. 자, 불확실한 혁신은 근본적으로 기업이 하는 겁니다. 기업이 없고 기업가 정신이 없는 나라가 성공한 나라는 없죠. 근데 문제는 성공한 기업인들이 성공의 기대값을 독식하면 양극화가 됩니다. 성공한 기업인들이 후배 기업인이 성공할 수 있도록 사회적 기여를 할 때 국가는 성장과 분배 선순환을 지속합니다. 바로 우리가 추구하는 포용적 성장으로 가는 길입니다. 자, 그러면은 성장과 분배가 순환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장을 위한 분배는 반드시 불균형해야 됩니다. 우리는 공산주의의 오랜 실험에서 깨달았죠. 이 분배가 균일하면은 아무도 열심히 일을 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 불균형 분배가 지속되면은 이 세상의 불균형 분배에 대한 불만이 생깁니다. 그래서 가처분 소득이라고 얘기하는 2차 분배는 가능한 평등을 향해서 조정되어야 되죠. 성장과 분배는 동시에 만족될 수 없습니다. 각각 성장을 위해서는 불균형 성장, 분배를 위해서는 균형화 분배가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이 두 가지를 각각 발전시키고 이것을 조정하는 조세와 기부가 연결하는 것이 포용적 성장 국가의 모델입니다. 자, 이러한 방식으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서 혁신의 장벽을 철폐하고 노동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불균형을 축소하기 위해서 사회 안전망을 만들고 조세와 기부를 확대하죠. 그리고 이를 통해서 경제가치, 즉 성장에 의한 경제가치와 분배 사회가치가 순환됩니다. 조세, 기부는 무엇으로 봐야 될 것이냐? 이것을 경제가치와 사회가치의 순환으로 보자는 거죠. 인류 국가는 불균형 성장을 허용합니다. 불균형 성장을 허용하지 않는 나라는 인류 국가가 될 수 없습니다. 성장이 되지 않죠. 그러나 이러한 불균형 성장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사회 안전망이 필요합니다. 불균형을 축소해야 되죠. 그것이 가능할까요? 네. 1940년대 스웨덴의 렌 마이드너 모델은 연대 임금 정책, 긴축 재정 정책,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이 이 세 가지 문제를 동시에 풀어낸 것입니다. 그리고 1982년 네덜란드의 바세나르 협약도 임금 인상을 어벽하는 노사 합의를 하는 대신 일자리 안전망을 만들죠. 동일한 패턴으로 만들어진 것이 2003년도 슈레더의 컨트롤링 리더십, 소위 하르츠 개혁이죠.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뭘까요? 그것은 국가의 총체적 위기가 있었습니다. 위기가 없이는 이런 대타협이 이루어지지 않죠. 그리고 이것을 이끌어가는 당장의 표가 아니라 신뢰와 비전의 리더십이 있었던 거죠. 자, 우리는 어떠한가요? 우리의 위기의식과 공유가치는 무엇인가요? 바로 포용적 성장입니다. 우리는 생산과 소비가 별개로 생각하고 기업과 사회는 대적이고 기업은 수탈 조직이고 돈 번 사람은 남의 돈을 뺏어간 것이고 그래서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를 나누고 사회와 경제를 분리하고 이러한 소위 양극의 대립의 사고방식에 빠져 있습니다. 자, 무극의 혼돈에서 양극의 대립으로 가면서 국가는 발전했지만 우리는 싸워서 뺏는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죠. 그러나 싸워서 뺏는 것은 결국은 제로섬 게임입니다. 키워서 나눠야 되는 거죠. 자, 키워서 나누기 위해서는 이것이 순환돼야 됩니다. 순환은 바로 태극의 모습이죠. 모든 생명은 태극의 모습을 가집니다. 올챙이가 태극의 모습이고 태아가 태극의 모습이고 그리고 콩나물이 싹을 틀 때가 태극의 모습이고 그것은 바로 상생으로 가는 길입니다. 진보와 보수, 민주화와 산업화는 서로 대립이 아니라 그들이 순환으로 갈 때 비로소 국가는 태극의 선순환 발전을 이룩합니다. 포용성장입니다. 약탈 사회는 마이너스 썸으로 갑니다. 스페인이 남미를 정복하고 포토시 은광에서 어마어마한
은을 갖고 왔지만 결국 스페인은 3번 카를로스 국왕은 부도를 내게 됩니다. 약탈 부귀영 사회는 결국 추락하죠. 그렇다고 해서 성장이 없는 사회, 조선 500년의 성장이 없는 제루살렘 사회에는 정체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회가 필요할까요? 성장과 분배가 선순환되는 플러스 섬의 사회가 필요합니다. 불균형으로 성장을 하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균형화를 추구하는 선순환 불균형 사회가 성장하는 사회가 되죠. 자, 그러면은 성장을 위한 복지, 복지를 위한 성장입니다. 우리는 복지가 중요하죠. 자, 그러면 복지를 위해서 뭐가 필요한가요? 국가의 재원이 필요합니다. 국가의 재원은 누가 내놓죠? 네, 국민의 세금, 국민 부담입니다. 세금과 부담은 다르죠. 예를 들어서 보험은 세금은 아니고 부담이죠. 자, 국민 세금과 국민 부담은 어디서 나오죠? 그것은 국가의 성장에서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이 3가지는 떨어진 것이 아니라 순환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3가지 안전망이 필요합니다. 사회 안전망을 만들어야죠. 분배의 영역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에게 베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사회 안전망은 수많은 실험의 결과는 기회의 제공이다. 일자리 안전망입니다.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평생 일을 하자. 순환의 영역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혁신을 이끌어가는 것은 기업가 정신의 영역이죠. 혁신의 영역입니다. 즉 우리는 혁신의 문제를 풀어야 되고 일자리 문제를 풀어야 되고 사회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복지의 원천은 세금이고 세금의 원천은 성장이고 성장의 원천은 혁신입니다. 이 복지, 재정, 성장 이것을 3가지 틀레마라고 얘기합니다. 지금까지 보면은 복지만을 위한 정책은 가능합니다. 성장을 죽이죠. 성장만을 위한 정책은 가능합니다. 복지를 죽이면서 사회가 지속 가능하지 않게 됩니다. 여기다가 재정 투입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한시적으로만 가능하죠. 결국 이 3가지 문제를 동시에 푸는 답은 없다는 겁니다. 자, 이러한 트릴레마의 돌파구가 바로 안전망입니다. 포용적 성장은 안전망으로 만들어지죠. 성장은 어떻게 촉진되는가? 성장은 기본적으로 규제 개혁을 통해서 새로운 혁신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것을 확산하기 위해서는 노동 유연 안전성이 필요하죠. 자, 그러면은 이러한 성장을 위해서 혁신 전략은 기본적으로 사회 연결성을 통해서 불확실성에 도전하는 리더십, 바로 기업가 정신이 필수입니다. 장벽을 돌파하고 재도전을 하고 보상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러한 장벽을 통해서 안전망을 통해서 기업가 정신이 도전하는 사례를 한국과 중국을 놓고 볼까요? 중국은 진입장벽이 낮죠. 한국은 진입장벽이 높습니다. 네거티브 규제국가.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우리는 할 수 있는 것만 할 수 있고 마유는 8번 재창업하는데 한국은 실패해 죽은 것이죠. 거대 시장의 보상을 보장하는데 우리는 시장이 작습니다. 첫 번째 규제의 장벽을 넘어야 됩니다. 각종 장벽들이 쌓여있죠. 자, 혁신은 연결이라고 잡스가 얘기했습니다. 장벽이 있으면 당연히 연결이 안 되죠. 지금 대기업별로 하청업체들이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정부 부처별로 연결되어 있고 각종 법이 소위 가두리 양식을 하고 있습니다. 진입장벽과 부처의 장벽과 규제 장벽. 자, 이 장벽들을 돌파해야 됩니다. 자, 이 장벽을 없애면은 이제 연결이 촉발되죠. 이 연결 촉발이 바로 혁신입니다. 장벽을 없애자. 자, 그런데 이러한 장벽을 없애서 연결이 만들어지면 거기서 만들어지는 혁신은 다 좋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혁신의 대부분은 실패합니다. 적어도 80%의 창업은 실패하죠. 그러면 실패한 창업가들을 실패에 좋은 것을 붙여서 쫓아내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은 국가는 공무원 시험 보러 가는 젊은이로 가득 차게 되죠. 결국 이들을 실패로부터 다시 재도전하는 게 혁신의 안전망입니다. 자, 혁신의 안전망을 통해서 재도전을 시키는데 모든 사람을 재도전시켜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5%의 모랄 해저드는 그것은 가중징벌을 해야 되는 거죠.
도덕적 해이는 가중증가한다. 자, 세 번째는 이러한 일들이 있으면은 규제를 없애고 혁신의 안전망을 만든다고 국가는 인류 국가로 도전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 제일 중요한 건 기업가 정신. 그래서 기업가에 대한 인식이 개선돼야 됩니다. 우리는 기업가를 어디서 보죠? 네, 포토라인에서 보고 그리고 드라마에서 보면은 별로 안 좋은 사람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기업가 정신 의무교육과 벤처 창업의 활성화가 필요합니다. 자, 그럼 기업가 정신이 이걸 받쳐서 가죠. 자, 우리 보면은 왜 공무원 고시가 대기업보다 젊은이들이 더 선호하고 그 대기업 취업이 벤처 창업보다 더 선호되느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혁신의 기대값보다 사회 전체의 기대값, 이것이 일치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사회 전체는 뭐가 필요하죠? 벤처 창업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개인으로 봐서는 실패의 위험이 너무 커요. 이것을 뒷받침하는 것이 안전망 부재, 이것이 혁신의 안전망으로 가고 문제 위주의 제도가 비전 부재로부터 만들어집니다. 실패는 뭔가요? 성공과 실패가 이렇게 나누어지나요? 아닙니다. 실패는 성공으로 가는 길일 뿐이죠. 실제 하버드 보고서를 보면 1차 성공에서 18%가 성공하는데 실패한 사람들 제도전하면 21%가 성공한다는 것입니다. 학습과 제도전은 자연스러운 혁신 과정입니다. 실패는 혁신의 본질이다. 그러면 실패를 지원해야 되는데 실패를 증벌하면 어떻게 되나요? 당연한 결과가 혁신을 저해합니다. 교각 사료의 우를 도모하는 거죠. 대표적인 게 감사원의 정책감사, 연구개발의 평가제도. 한번 실패한 사람들은 그 다음 연구 책임자가 안 되죠. 따라서 OECD 최고의 연구 성공률인데 실제 사업 이전율은 최저입니다. 안전한 추격형 연구를 하고 있죠. 검찰의 배임죄, 실제 이 배임죄는 히틀러가 만든 법인데 이 배임죄를 무리하게 적용하는 유일한 국가입니다. 결국 기업들은 혁신 투자 의지가 저하됩니다. 그리고 이제 주식회사의 원칙은 네덜란드가 유한 책임 주식회사로 했는데 이것은 한국에서는 무한 책임 주식회사가 되어 있습니다. 창업이 저하되고 공무원 지감성이 확대되는 이유죠. 분배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한국의 분배 전략은 기본적으로 투명하고 신뢰 속에서 불균형을 감축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공정, 투명, 안전망이죠. 스웨덴은 임금 생산성에 비례하는데 한국은 연차에 비례하는 임금입니다.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빨리 쫓아내게 됩니다. 소득세를 공개하는데 우리는 개인정보보호법으로 공개하지 못하죠. 생산과 복지가 우리는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생산성 비례하는 공정한 급여, 그리고 부의 원천을 규명하는 투명한 사회, 그리고 사회 안전망으로 우리가 뒷받침해 줘야 됩니다. 생산성 초과임금이 실제 양극화의 원인입니다. 정규직 1억, 지금 광주 공장 2차 협력업체 2,800. 자, 이러한 문제들이 결국 일사리 부족과 일손 부족이라는 문제를 공존하게 만들죠. 사회적 보상 시스템이 일자리 문제의 원천이죠. 생산성에 비례하지 않는 과도한 분배입니다. 그리고 부동산 증권 등의 비혁신 수익이 과다합니다. 우리 정년까지 근무 비율 얼마일까요? 7.6%입니다. 자, 생산 비례 원칙을 위한 거버넌스는 공정입니다. 우리 봤죠? 10% 조직화 세력을 개방하거나 아니면 90%를 조직화하거나 결국 이것이 문제입니다. 90% 조직화를 위한 디지털 거버넌스가 3위권의 IT로 100위권의 정치를 구원할 것이다. 시민 참여를 만들어가는 길입니다. 사회안전망의 보편적 선별적 논쟁도 기술로 해결해야 될 것입니다. 보편적 복지, 모두에게 급여를 제공하고 직접 복지 지원 분배, 이 기본적으로 이러한 무상급식, 무상보육, 무상의료, 반값 등록금, 보편적 복지, 이 기본적으로 이런 포용적 복지는 복지 함정과 낙인 효과를 극복하는 효과는 있지만은 국가의 혁신성을 떨어뜨립니다. 선별적 복지가 중부담 중복지 국가의 일이죠. 자, 이러한 보편적 복지의 문제와 선별적 복지의 문제를 뭘로 해결하느냐? 4차 산업혁명의 기술을 융합하자.
인공지능으로 맞춤 서비스를 하고 블록체인으로 낙인 효과를 방지할 수 있다. 순환은 어떻게 할 것이냐? 결국은 조세, 기부, 투자, 소비 이를 통해서 순환됩니다. 조세는 투명하게 해서 우리가 얼마를 납부하는가 알려줘야 됩니다. 왜? 조세는 명예죠. 조세 마일리지로 안전망을 제공하고, 자, 기부로 추가적인 명예를 제공하고, 그리고 우리가 투자를 통해서 규제를 제거하는 규제를 없애주고, 소비 정책을 정당한 소비를 장려해야 된다. 소득의 투명성을 우리 볼까요? 부를 인군 노력은 인정하지만 존경하지 않는다. 왜 그렇죠? 부의 과정이 투명하지 않다고 보는 거죠. 노력을 인정하고 존경한다. 불과 17%에 불과합니다. 83%는 부자를 존경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는 뭘 만들어야 될까요? 바로 노블리스 오블리주가 필요합니다. 기부문화. 미국을 뒷받침하는 건 세계 최고의 기부문화죠. 혁신의 보상을 강화하고 비혁신의 조세를 강화하고 부에 대한 신뢰 획득이 필요합니다. 바람직한 국가 모델은 뭘까요? 자, 전 세계는 각국에 따라서 맞는 모델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거 국민 부담률과 공공사회 지출 비용을 놓고 보면은 고부담 고복지의 북유럽형. 그래서 우리는 고복지를 하려면 누군가 돈을 내야죠. 국민 부담률 45%. 대륙형은 중부담 중복지입니다. 그래서 국민 부담률 30%대. 영미형은 저부담 중복지의 국가죠. 국민 부담률 20% 후반. 동아시아형 그리고 남부유럽형이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요? 버는 규모와 쓰는 규모의 균형을 잡아야 됩니다. 결국 분배를 위한 성장, 성장을 위한 분배가 되어야 되겠죠. 사회안전망의 재원은 이러한 생산적 분배에서, 그리고 일자리는 부가가치의 함수죠.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자리 문제를 한번 보죠. 성장을 통해서 우리 분배 원천을 만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노동 유연성이 필요합니다. 노동 유연성이 있어야지 기업은 고부가가치 일자리로 재배치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이를 통해서 기업 경쟁력은 강화되는데 문제는 구조조정을 통해서 실업이 발생합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노동 유연성을 뒷받침하면 실업이 생긴다. 그러면 실업이 생기지 않게 일자리를 보장하게 되면은 기업은 성장하기가 어렵다. 혹은 해외에 공장을 만든다. 결국 이 부분 실업을 재교육 시스템으로 받아들여서 이들을 역량 강화시켜서 일자리 매칭 플랫폼을 통해서 다시 일자리로 돌려보내는 일자리 안전망과 일자리 시장이 바로 이 사회 일자리 안전망의 핵심이죠. 재교육과 일자리 시장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필요한 것은 바로 똑같은 방식으로 3대 안전망입니다. 우리는 순환을 위해서는 일자리 안전망이 필요합니다. 계속 이 구조조정으로 창조적 파괴로 만들어지는 일자리의 파괴를 일자리 안전망을 통해서 순환시켜서 성장과 복지를 끌어내는데, 새로운 혁신을 뒷받침하는 것은 혁신의 안전망이, 그리고 분배를 뒷받침하는 건 사회 안전망이. 이래서 이 포용적 성장의 3대 안전망은 이 사회 안전망, 일자리 안전망, 혁신의 안전망을 만드는 일이죠. 각각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산업부와 중소기업부의 역할입니다. 이 전체를 이끌어갈 사람이 부처가 없다는 게 문제죠. 사회안전망은 최소 생존 욕구를 지원합니다. 최소 생존 욕구는 필요하죠. 생존 욕구 지원을 넘어선 일자리의 직접 지원은 많은 국가에서 부정적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일자리를 직접 제공하지 말아라. 일자리를 찾을 기회를 만들어라. 공무원 일자리 만들면 저부가가치 일자리가 만들어지면서 기업의 일자리가 파괴됩니다. 자, 일자리 안전망은 관계욕구입니다. 자, 우리는 생존욕구 다음에 관계욕구죠. 관계욕구부터는 개인의 노력이 들어가야 됩니다. 일자리가 순환되고 이를 통해서 경제 성장이 지속되고
그리고 세금과 재정이 확보되죠. 일자리 기회를 제공해라. 그래서 일자리 교육 시스템하고 매칭 시스템으로 기존 일자리를 유지하는 겁니다. 마지막에 성장 욕망은 사회적 자산입니다. 개인 행복이 성장을 통해서 도전을 통해서 극대화되고 사회 혁신이 극대화되죠. 이런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업가 정신 기반의 창업과 이를 통한 신규 일자리가 만들어지죠. 결국 엘더퍼가 얘기하는 인간의 욕구는 존재의 욕구, 관계의 욕구, 성장의 욕구입니다. 각각이 불행의 최소화, 행복의 충족과 행복의 극대화입니다. 노동, 일, 놀이죠. 자, 기업가 정신은 놀이와 같은 도전을 통해서 혁신을 만들고 이를 통해서 사회는 순환되고 그리고 최저생활이 보장돼야 됩니다. 포용적 성장의 3대 안전망은 이와 같이 일과 생활이 순환되는 워라밸. 진정한 워라밸은 무엇인가요? 일은 나쁜 건가요? 아닙니다. 일 자체를 즐길 수 있어야 되죠. 혁신의 안전망으로 기업가 정신으로 기업이 발전하고 이것이 사회적 안전망으로 포용적 복지로 가는 길입니다. 이를 통해서 선순환 성장과 복지의 구조가 만들어지죠. 감사합니다.